이 이야기는 2023년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나이였다. 이 사건 관련자들 간의 갈등 원인은 너무 사소해서 주요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의 일부 관련자들은 국가 법률에 따라 이 비디오에서 익명으로 남아있다. 루이사는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독일에 살고 있었으며 2023년에 12살이 되었다. 그녀는 지역 학교에 다니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루이사는 겸손하고 수줍음이 많았는데 이는 때때로 또래들에게 약점으로 해석되었다. 그녀는 갈등을 피했기 때문에 일부 아이들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악화되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루이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적대감을 경험했다. 몇몇 소녀들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것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루이사는 발생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교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살과 13살의 두 소녀가 정기적으로 수업 후 그녀를 기다려 조롱하며 집까지 동행했다. 그들은 어른들이 그들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할 순간을 선택했다. 수업 중에도 상황은 어려웠다. 쉬는 시간에 소녀들은 교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다른 학생들 앞에서 루이사를 조롱하는 방법을 찾았다. 이전에는 모두 좋은 친구였지만 다툼 이후 그들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루이사는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몇 달 후에는 매일 일어났다. 소녀들이 일부러 학교에 와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루이사는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들과 대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처벌받지 않는 것이 소녀들을 더 많은 행동으로 격려했다. 때로는 신체적인 괴롭힘까지 허용했지만 결과를 피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게 했다. 그래서 루이사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기분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녀의 우울함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루이사는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면 상황이 악화될까봐 침묵하기를 선택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루이사는 처음에 2명의 그부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말로 상황을 명확히 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더욱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루이사는 모든 것을 어른들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친구들이 다시 수업 후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른들이 알게 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설득 시도는 소용없었고 어른들을 통한 위협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싸울 힘이 없었지만 더 이상 끝없는 놀림을 견딜 수 없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반복되었다. 소녀들은 수업 전부터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루이사는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쉬는 시간 중 하나에 그녀는 교사에게 가서 모든 것을 말했다. 교사는 놀라고 즉시 친구들과 이야기했다. 루이사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는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대화에 한정했다. 루이사는 모든 쉬는 시간마다 따라다녔다고 확인했고 그부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대화 후 그들은 떠났고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루이사는 안도감을 느꼈고 그녀의 고통이 끝났기를 바랐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오랫동안 그녀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소녀들이 예상치 못한 화해 제안을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나중에 그들은 루이스에게 토요일에 그들의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보내고 관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세 친구 모두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무언가를 함께 볼 예정이었다. 친구들은 심지어 루이스에게 사과하며 자신들의 농담이 단순히 지나쳤다고 설명했다. 루이스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이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학교에서의 불쾌한 사건들을 어떻게 멈출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가 꿈꿔왔던 대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루이사는 기쁘게 초대를 수락하고 교사에게 불평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불쾌한 상황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녀들은 그녀에게 이해한다고 확신시켰다. 우정 관계의 긴장감이 사라진 것 같았다. 3월 11일 토요일, 친구들은 계획대로 함께 저녁을 보내기 위해 만났다. 이날 루이사의 부모님은 딸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종종 우울했고 자신의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접촉을 피했다. 그녀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다. 루이사는 마침내 다시 웃고 기분이 좋았다. 루이사의 어머니는 딸이 다시 사교적이 된 것을 기뻐하며 기꺼이 친구들에게 가도록 허락했다. 여성은 갈등에 대해 알고 있었고 소녀들이 우정 관계를 회복한 것을 기뻐했다. 그녀는 수줍은 딸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했고 이는 루이사 자신만큼이나 그녀를 기쁘게 했다. 소녀들은 서로 멀리 살지 않았으며 그들의 집 사이에는 작은 숲이 있었지만 도시 거리를 통해서도 갈 수 있었다. 루이사는 항상 도시를 통한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점심 식사 후 그녀는 친구에게 갔다. 루이사가 친구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 그녀는 친구 집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오후 6시 전에 집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다. 루이사는 항상 책임감이 있었고 보통 이 일정을 지켰다. 그러나 이날은 늦어졌다. 루이사의 어머니는 걱정하기 시작했고 딸이 제 시간에 집에 오지 않자 그녀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전화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미 10월 5분이 지났지만 소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계속 응답이 없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어머니의 걱정이 커져 친구 집에 전화했다. 친구는 루이사가 30분 이상 전에 떠났으며 이미 집에 도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루이사의 부모님은 여러 번 실패한 전화 통화 후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차에 올라 딸이 이동했어야 할 경로를 여러 번 운전했다. 그들은 길가의 상점들을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그들이 접근한 사람들은 루이사처럼 생긴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모든 시간 동안 그녀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마침내 부모님은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수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루이사와 그녀의 가족이 살았던 작은 마을의 공동체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12살 소녀의 실종에 관한 소식은 주민들 사이에 큰 우려를 일으켰다. 경찰관들은 아이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절한 심각성으로 대응했다. 그 도시는 약 4,000명의 주민만 있었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족과 아이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루이사를 찾기 위한 수색을 조직하기 위해 경찰은 언론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 언론의 보도는 수색 활동에 광범위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수색견 부대와 항공수단이 작전에 포함되었지만 어둠이 수색을 어렵게 했다. 다음 날 자원봉사자들과 수색팀은 실종된 소녀를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루이사가 실종되기 전날 저녁에 그녀를 본 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소녀들은 이해할 수 있게도 불안하고 두려워했다. 부모들도 걱정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아동 납치범이 있다고 두려워했다. 수색의 초점은 소녀들의 집에 있었고 경찰은 세 아이 모두가 다니던 학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루이사가 교사에게 친구들에 대해 말했다는 정보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의심스러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요일 오후 자원봉사자 그룹이 숲을 통해 소녀들의 집 사이를 이동했다. 이 숲에는 루이사의 집으로 가는 더 짧은 길을 제공하는 경로가 있었다. 그녀가 이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판명되었다. 루이사의 집에서 약 3km 떨어진 곳 오래된 기차역 근처에서 소녀가 발견되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그녀의 옷은 심하게 더럽혀져 있었다. 조사 결과 그녀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실종된 루이사였다. 의료 보고서는 수많은 부상을 보여주었다. 수사관들은 싸움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중요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른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는 범인 찾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당국에 따르면 그들은 소녀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품은 사람을 다루고 있었다. 증거의 성격은 이 사람이 흥분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고 냉혈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공격성은 아마도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촉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수사관들은 루이사의 환경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그룹이나 위험한 사람들과 접촉한 적이 없는 조용하고 겸손한 소녀였다. 그녀는 나쁜 습관이 없었고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다. 루이사는 부유하고 품위 있는 가족 출신이었다. 그녀의 부모도 법이나 주변 환경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관들은 당시 12살과 13살이었던 루이사의 친구들과 다시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소녀들이 무언가 의심스러운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아마도 누군가가 루이사를 따라다녔을 것이라고 바랐다. 하지만 친구들은 특이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는 무언가를 밝혀냈다. 경찰관들이 계속 질문하는 동안 소녀들 중 한 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그 후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너무 놀라워서 수사관들조차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녀는 울면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했다. 보통 상황에서는 경찰이 범죄를 자백하는 사람을 즉시 체포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사건이 12살과 13살의 두 소녀와 관련되어 있었고 국가 법률에 따르면 그들은 형사 책임이 없었다. 이 소식은 학생들의 부모와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부모와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과 대화한 후 처음 자백한 소녀의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의 친구도 자신의 참여를 확인했다. 소녀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했고 몇 달 동안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옛 친구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루이사가 교사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 말했을 때 매우 화가 났다. 소녀들은 자신의 행동이 결과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모가 학교에 불려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화해의 구실로 루이사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그녀의 신뢰를 얻고 어른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했다. 계획은 모든 의견 차이를 영원히 한 번 논의하는 것이었다. 루이사가 방문했을 때 소녀들은 처음에 그녀의 신뢰를 얻었다. 그들은 차를 마시고 인터넷에서 몇 가지 비디오를 보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루이사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이가 더 많은 소녀가 그녀를 숲을 통해 동행하자고 제안하며 이것이 그녀의 집으로 가는 더 짧은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꼈고 서로 조용히 대화할 수 있었다. 루이사의 친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만나기로 동의했다. 이것이 루이사의 부모가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저녁 약 5시 30분이었다. 소녀들은 집을 떠났고 행인들의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 조금 더 걸어갔다. 어느 시점에서 친구들은 루이사를 배신의 죄로 비난했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다. 그들 중 나이가 어린 소녀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결심했다. 루이사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더 많은 친구도 개입했다. 그 후 그들은 루이사를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수사관들은 처음에 소녀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왔고 법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더 나이 많은 청소년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소녀들은 다른 누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지문과 DNA를 비교해야 했다. 소녀들은 모든 것을 근처 숲에 버렸다고 인정했지만 정확한 장소를 기억할 수 없었다. 그들은 루이사와 함께 오래된 기차역까지 걸어갔고 그곳에서 그녀가 나중에 발견되었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거의 모든 것이 범행 현장 근처에 버려졌다. 수사관들은 주변 전체를 철저히 수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중요한 증거물을 찾을 수 없었다. 소녀들에 따르면 그것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주방 도구였다. 그것은 사건 당시 누가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정확히 보여줄 것이다. 경찰은 여전히 소녀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었고 흔적이나 지문을 남겼을 수 있는 제3자를 찾기를 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건 버전을 고수했다. 최종 판단은 범죄 전문가와 법의학자들에게 달려 있었다. 루이사의 손에서 방어 행동을 나타내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땅에 쓰러지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방어했다. 조사 결과 범행 현장에서 3사람의 DNA만 발견되었다. 루이사 자신과 2명의 인정된 학생들의 것이었다. 마침내 경찰은 소녀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독일 법에 따르면 형사 책임은 14세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소녀들 중 누구도 체포되거나 처벌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서는 청소년 복지국에 전달되었고 그곳에서 청소년들과의 추가 작업을 맡게 되었다. 월요일에 청소년들이 배우던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 심리학자들이 두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왔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3일 동안 일하며 수업을 연기했다. 그들은 특히 크게 영향을 받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학급에서 그룹 미팅을 조직했다. 심리학자들은 교사들이 아이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3일 후에도 그들은 학생들과의 만남을 계속했다. 그 후 수업은 정상 모드로 재개되었다. 존경의 표시로 도시 전체의 국기가 반기로 개양되었다. 3월 22일에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인 작별식이 열렸다. 루이사가 발견된 장소에 도시 주민들은 즉석 기념비를 세웠다. 소녀들은 경찰에서 울었지만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빠르게 회복했고 특별한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은 이미 창문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게시했다. 나중에 그들의 계정은 수많은 불만으로 인해 삭제되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래들과 평온하게 소통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한동안 청소년 당국에 인계되어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이 그들과 함께 일했다. 그들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알아내는 것이 필요했다.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그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검찰이 주도한 수사 절차는 완료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다른 누군가를 의심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에이미의 부모는 깊이 충격을 받았고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범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의 분노와 적극적인 행동은 대중의 관심을 이 사건으로 끌었다. 이 상황은 모든 수준에서 논의되었고 독일 법 체계의 결함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공중은 이런 사건을 허용하는 법 체계가 범인들을 적절히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대중의 불만은 사건에 관련된 청소년들의 가족들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그들 근처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결국 가족들은 불리한 조건 때문에 이사했다. 한편 청소년들 자신은 국립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그들의 부모는 그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행동으로 가장 많이 고통받은 사람들이다. 기밀성을 보호하는 엄격한 독일 법률 때문에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